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황당한 징계 착수. 얼마 전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변호사 징계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입니다. 2014년 9월 6일 작성된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 변호사 정지, 법무부 징계 이런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6일 작성된 메모입니다.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요라고 돼 있습니다. 시국 사건이나 세월호 등과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에 밑보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징계를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그러나 지난 2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 3명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 회의에선 법률방송 보도 관련 내용이 질의됐습니다.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이 됐던 사건입니다. 공안 사건의 변호인을 징계 제도를 악용하여 겁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징계위 개최를 강행한 법무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짧게 줄여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도 합니다. 또 실체적으로도 위법합니다. 실체적 징계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제도 자체를 검토해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사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감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징계위에 회부됐던 민변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부당 위법한 징계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이런 절차를 진행한 김기춘, 당시에 서울지검, 그다음 법무부, 해당 검사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당한 징계에 착수했다가 모양새만 잔뜩 구기게 된 법무부. 변호사 징계제도 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수사 대상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검사가 수사 정보를 유출해서 이 친정인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가요? 네, 서울고검감찰부는 어제 22일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소속 최모검사와 추모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이 최인호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큰 성과를 낸 변호사입니다. 네. 당시 주민들은 51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받게 된 승소 사례금이 무려 288억 원이나 됐습니다. 예, 논란 끝에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고요. 네. 또한 성공보수 지급 과정에서 그 지연이자를 가로챈 부분에 대한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거액의 성공보수 탈세 논란뿐만 아니라 횡령한 지연이자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변호사 자신이 수사 대상자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수사 기록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예, 범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입수할 수만 있다면 그 기록에 맞춰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었고 예. 또 자신의 처벌을 면하거나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그런 로비를 해서라도 수사 기록을 입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 기록을 넘겨준 검사는 또 어떤 인물이고 또 다른 관련자는 없습니까?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검사의 경우는 당시 이제 초임 검사였고 예. 검사들의 그런 금품 수수 정황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검찰 또는 외부 조직의 윗선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예. 예, 더불어 최 변호사가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비리뿐만 아니라 이런 비리를 넘어서 최인호 게이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검찰이 이 범죄를 은폐하고 또 범인을 도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속히 검찰 내부의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단순 채용 비리 수사로 시작했던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안미영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가 나오면서 게이트 수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직전 검찰 수장이었던 김순환 전 검찰총장까지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내막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 인사 담당자 권모 씨를 불러 지역구 의원인 염동열 의원실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채용해줘야 한다면서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4월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인 권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달인 지난 2월 4일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안미영 검사가 한 방송사에 나와서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안미영 검사가 폭로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원랜드 수사는 춘천지검이 맡았는데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나고 와서는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증거 삭제, 수사의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는 것이 안 검사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찰 조직 최정점인 김수남 당시 총장이 관여됐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안미연 검사 폭로 후에 검찰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별도의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을 꾸렸는데요. 수사단은 어제 현 서울 남부지검장인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과 이영주 현 춘천지검장 등 수사라인 주요 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염동열 의원은 알겠는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가요? 네, 부정청탁이 오갔던 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직원으로 국회에 상주하면서 대관 업무를 처리했던 최모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모 씨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도 이런저런 채용 청탁을 했고 관여가 돼 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강원랜드 관련해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봐줬다는 얘기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권성동 의원을 찾아간 방송인이 강원랜드에 몇 명이나 꽂아주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화제가 돼서 오늘 예. 줄곧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좀 해보자면 검찰총장을 움직일 정도면 국회 법사위원장 정도는 돼야 정황상 맞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사 무마나 외압이 사실이라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 법사위원장의 전직 검찰총장까지 정말 초대형 게이트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검찰 수사단이 강원랜드 비리를 어디까지 파헤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강용주 씨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강용주 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에 23살이던 지난 1985년에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형이 구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듬해인 1986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안기부 발표 당시 때부터 고문, 폭행 그리고 조작 간첩 논란이 컸던 사건인데요. 네. 강용주 씨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인 1999년 2월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른바 전향서 제출을 거부하고 14년간 복역을 하면서 책의 최연소 장기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안관찰 신고를 거부하면서 20년 가까이 국가와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끈질기면서도 좀 일관된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 관찰을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안관찰은 거슬러 올라가면 1936년 일제 때 만들어진 보호관찰령이라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일제가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 이게 이른바 불령선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게 사라졌다가 유신 때인 1975년 사회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3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고요. 예. 1989년에 보안관찰법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 같은 불령 선인들이 뭐 보호 관찰의 대상이 됐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네, 보안관찰법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안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도 보안관찰법에 나와 있는데요. 예.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안 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3개월마다 자기의 주요 활동 내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사나 해외여행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10일 이상 여행을 가려면 관할 경찰서에다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예정인지를 국가에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안 관찰 대상자인 강용주 씨가 뭐 이런 신고들을 다 거부를 했다는 거네요. 강용주 씨는 1999년 사면된 후에 2년마다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거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재지정됐습니다. 18년간 어떻게 보면 이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강용주 씨는 일관되게 이 보안관찰법상 관련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예.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강용주 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승소를 거둔 겁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판단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검찰은 강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 그저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 씨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 보안 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가장 마지막이었던 지난 2015년 8월에 내려진 강 씨에 대한 법무부 7차 보안관찰 처분 결정의 주요 사유를 보면 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자주 접촉을 한다는 건데요.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자주 접촉한 걸로 돼서
보안관찰 갱신 사유가 된 겁니다. 이 점을 두고 재판부가 보안관찰 갱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강용주 씨에 대한 이 8차 보안관찰 갱신 여부가 임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법무부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황당한 징계 철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정말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가끔 가다 보면 황당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 전산정보관리국 산하에 사이버 안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등으로 불거진 우려를 불식하고 사이버 보안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전과는 법원 내 데이터 유지와 보안 등을 담당합니다. 신형이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 경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에이킹 검프에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다스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재 법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